엄마, 여기서 좀 계세요. 며칠 있으면 데리러 올게요. 경기도 양평 산속 낡은 폐가였습니다. 72살 박순덕은 곰팡이 냄새나는 폐가 안에 혼자 서 있었어요. 밖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외제차였죠. 깨진 유리창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는 게 보였어요. 낙엽들이 바퀴에 깔리며 흩날렸고 아들 민수와 딸 미경을 태운 차는 점점 작아지더니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순덕의 손이 코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어요. 박순덕? 강남 아파트 2채를 소유한 평생 절약하며 30억 재산을 모은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자식들을 괴물로 만들 줄은 몰랐죠.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6시 강남구 아파트 주방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졌어요. 박순덕은 냉장고 문을 열어 달걀 3개를 꺼냈습니다. 손자 준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 차례였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니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달궈지기 시작했고 그 사이 순덕은 도마 위에 당근을 올려놓고 잘게 썰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어요. 72살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순덕은 아들 민순의 식구와 함께 살면서 손자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계란물을 프라이팬에 부으니 노란빛이 퍼지며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젓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말아 올리자 노란 계란말이가 완성됐고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브로콜리와 방울토마토까지 곁들이니 손자가 좋아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7시쯤 되자 며느리 수진이 파자마 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은 채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할 텐데. 수진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지만 순덕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 준호 도시락은 내가 싸는 게 좋더라고. 항상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수진이 순덕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순덕은 며느리의 손을 토닥이며 이런 순간들이 좋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안온함이었죠. 식탁을 차리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퍼내는 동안에도 순덕의 손은 바빴습니다. 8시가 되니 아들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아침 준비하셨어요? 응, 어서 앉아. 식기 전에 먹어. 민수가 식탁에 앉았고 수진이 손자 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물 후루룩 마시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익숙했죠.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순덕이 외출 준비를 하려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가 올려져 있는 게 보였어요. 불은 꺼져 있었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관으로 향했죠. 그때 수진이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가스불. 순덕이 돌아보니 가스레인지에서 파란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아까 물을 끓이려다 잊었던 거였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달려와 불을 껐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 미안해. 깜빡했네. 요즘 좀 그런가 봐.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수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로 뭔가 다른 빛이 스쳤어요. 걱정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순덕은 그 시선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민수가 젓가락을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순덕의 손이 반찬을 집다 멈췄어요.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가스불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약속 시간 잊으셨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검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뭔가 단단한 것이 숨어 있었어요. 순덕은 그걸 느꼈지만 무시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그렇지. 괜찮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냥 건강 체크 차원에서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때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미경이었어요. 민수가 전화를 받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순덕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미경이 통화하고 싶대요. 순덕이 전화를 받았어요. 응, 미경아.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요즘 깜빡하신대요? 엄마 건강 체크 꼭 해야 해요. 우리 걱정돼서 그래요. 괜찮죠? 딸의 목소리도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걱정되면 병원 가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식탁이 묘하게 조용했어요. 민수와 수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눈 걸까요? 순덕은 젓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갈 떴어요. 입안에서 밥알이 씹혔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수와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의 손이 코트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어요. 부엌 쪽에서 민수와 수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선 병원부터 가보는 거야. 근데 어머님이 정말 그러실까요? 미경이랑 얘기 다 됐어. 걱정 마. 순덕은 그 대화가 무엇에 관한 건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순덕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사라지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깜빡하는 거 아닌가. 애들이 걱정해 주니까 고맙긴 한데. 순덕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시선, 미경의 전화, 그리고 부엌에서 나눈 낮은 대화들.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순덕은 다시 한번 손을 코트 주머니 쪽으로 뻗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걸린 코트였어요. 손가락이 주머니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창밖으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죠. 하지만 순덕의 잠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지만 자꾸만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드럽게 웃으며 병원 가보세요라고 말하던 그 표정. 그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순덕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저 가슴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가는 날은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순덕은 민수와 수진과 함께 차에 올랐어요. 민수가 운전대를 잡았고 수진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순덕은 뒷좌석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의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가을이었죠. 순덕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도 자꾸만 어제 밤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우선 병원부터 가보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괜한 걱정이라고, 그저 검진일 뿐이라고요. 차가 병원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건물은 유리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새하얀 외벽이었어요. 입구를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덕은 그 냄새를 싫어했어요. 병원 특유의 차갑고 날카로운 냄새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을 때 정신건강의학과라는 문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덕의 발걸음이 잠깐 멈칫했지만 민수가 앞장서며 말했어요. 엄마, 이쪽이에요. 순덕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대기실에는 몇 명의 환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나이 든 할머니 한 분이 보호자와 함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순덕은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접수를 마치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벽식의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순덕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순덕은 민수와 수진을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김태호라는 이름표가 가슴에 달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앉으세요. 김태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순덕이 의자에 앉자 민수가 옆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자주 깜빡하시거든요. 가스불도 켜놓고 나가시고 약속도 잊으시고요. 혹시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김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순덕을 바라봤어요. 그러시군요. 걱정 많으셨겠어요. 어르신, 간단한 검사 몇 가지 해볼게요.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 그림을 그리고 숫자를 거꾸로 세고 단어를 기억하는 것들이었어요. 순덕은 최선을 다해 대답했지만 중간에 자꾸 헷갈렸습니다. 방금 들었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시계 그림도 숫자 배치가 조금 틀렸습니다. 김태호는 종이를 내려다보며 펜으로 무언가를 체크했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무표정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를 보니 초기 치매 증상이 의심됩니다. 순덕의 귀가 멍해졌어요. 치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치매라니. 저는 아직 멀쩡한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김태호는 여전히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초기 단계니까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어머니 일상생활은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결정이나 재산 관리 같은 건 보호자분들이 함께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 관리. 그 단어가 귓가를 스쳤어요. 순덕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에게 뭔가를 물었지만 순덕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진료실을 나왔을 때 순덕의 손에는 처방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더 조용했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손에 든 약봉지를 내려다봤어요. 하얀 봉지, 그 안에 든 알약들. 그것이 자신을 규정하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순덕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그리고 흐릿한 눈빛. 순덕은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인가? 대답은 없었어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순덕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순덕이 다가가자 두 사람은 대화를 멈췄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민수가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 쪽으로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응, 미경아. 어머니 진단서 나왔어. 초기 치매 판정. 순덕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경이에게 전화하는 거였어요.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지. 생각보다 순조로워. 순덕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다음 단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순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어요. 순덕은 아무렇지 않은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덕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챙겨드릴게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 옆 탁자에는 오늘 받은 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약통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코트를 꺼냈습니다. 문득 수진의 말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 수진이 웃으며 했던 말이요. 어머님, 요즘은 스마트폰에 녹음 앱도 있대요. 혹시 뭐 잊어버릴까봐 녹음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음.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덕은 서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거잖아. 그냥 좀 빨리 받는 것뿐이야. 방금 들은 민수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순덕은 화면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지나갔어요.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죠. 순덕은 코트를 다시 옷장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딸 미경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미경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건강은 어때요? 미경이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순덕은 손을 가만히 빼내며 말했어요. 괜찮아. 너는 학원 일은 잘 되고? 네, 잘 돼요. 오빠도 곧 올 거예요. 엄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 그 말이 순덕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곧 민수도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어요. 며느리 수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종이에는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덕은 서류를 내려다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냐면요. 성년후견인 신청서예요. 미경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재산 보호하려면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거든요. 요즘 치매 환자들 재산 사기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법적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성년후견인. 순덕은 그 단어를 입속으로 되뇌었어요.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단어였습니다. 그게 뭔데? 나 아직 멀쩡한데 왜 그런 걸 해야 하는 거야? 순덕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민수가 재빨리 손을 들어 진정시키듯 말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이건 엄마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엄마가 판단력이 흐려지면 나쁜 사람들이 엄마 재산 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법적으로 막아드리는 거예요. 미경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대신 해드릴게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그 말들이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순덕의 가슴속에는 뭔가 답답한 것이 차올랐어요. 재산 보호, 법적 보호자, 그런 단어들이 자꾸만 귀에 걸렸습니다. 난 아직 내 재산 관리할 수 있어.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순덕이 서류를 밀어내자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그러나 곧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도 필요한 절차예요. 나중에 후회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중요한 결정은 보호자랑 상의하라고요. 순덕은 입을 다물었어요. 민수와 미경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그 시선 속에 뭔가 있었어요. 조급함일까요? 아니면 계획일까요? 수진이 차를 들고 왔습니다. 따뜻한 녹차 향이 퍼졌어요. 순덕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손에 따뜻함이 전해졌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민수와 미경이 잠시 거실을 나갔어요. 뭔가 통화를 한다는 핑계였습니다. 순덕은 홀로 소파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성년후견인 신청서.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수진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성년후견인이 뭔지 아세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건요. 법적으로 보호자가 어르신 대신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도 팔 수 있고 통장도 관리하고. 순덕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내 허락 없이도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순덕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눈빛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수진의 손을 토닥였어요. 수진아, 내가 제일 착하구나. 너만 믿는다.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더 용기가 있었으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민수와 미경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순덕은 아무렇지 않은 척 찻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엄마는 서명만 하시면 돼요. 미경이 펜을 내밀었어요. 순덕은 펜을 쳐다봤습니다. 검은색 볼펜이었고 끝에는 작은 금속 볼이 반짝였어요. 순덕의 손이 펜 쪽으로 뻗어졌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나 좀 생각해 볼게. 급한 거 아니잖아. 민수의 입가가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법적으로 시간이 있거든요. 미경과 민수는 그날 저녁 늦게 집을 나갔습니다. 순덕은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텔레비전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순덕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조용했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순덕은 복도 벽에 몸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어머님이 서명 안 하시면 어떡해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미경이랑 다 계획 세웠어. 어차피 치매 진단서 있으니까 법원에서 승인 날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순덕은 숨을 죽였습니다. 근데 엄마 아파트 두 채면 최소 30억인데 성년후견인만 따면 우리 맘대로 처분 가능하잖아. 내 빚도 갚고 미경이네 학원도 확장하고. 오빠, 그래도 어머님 재산인데. 야,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거잖아. 그냥 좀 빨리 받는 것뿐이야. 엄마는 요양원 보내면 돼. 요양원. 그 단어가 순덕의 가슴을 찔렀어요. 순덕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자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순덕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어요. 30억? 성년후견인. 요양원.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덕은 옷장에서 코트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문득 수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수진이 웃으며 했던 말이요. 어머님, 요즘은 스마트폰에 녹음 앱도 있대요. 혹시 뭐 잊어버릴까봐 녹음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덕은 서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거잖아. 그냥 좀 빨리 받는 것뿐이야. 방금 들은 민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순덕은 화면을 껐습니다. 코트 주머니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지나갔고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코트를 다시 옷장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민수가 우편물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봉투를 뜯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이 승인됐다는 내용이었죠.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 엄마 재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밝음 뒤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순덕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빽빽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순덕이 물었지만 민수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법적으로 제가 엄마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쁜 사람들한테 사기 안 당하게요. 순덕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덕은 무의식적으로 코트 주머니를 한번 만지작거렸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민수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중개인은 50대 남자였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덕은 멀찍이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지금 15억 정도 됩니다. 매물로 내놓으면 금방 나갈 거예요. 중개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5억. 그 숫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잠깐만요. 순덕이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민수와 중개인이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그 아파트는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모아서 산 거야. 내가 허락한 적 없는데 왜 팔려는 거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성년후견인 승인받았잖아요. 엄마 건강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도 알아보고요. 난 요양원 안 가. 순덕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흥분하지 마세요. 건강 안 좋아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중개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단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중개인이 나가고
거실에는 순덕과 민수만 남았어요. 순덕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됐을까요? 민수야. 순덕이 말을 꺼냈지만 민수는 이미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미경이었습니다. 응, 미경아. 부동산 중개인 왔어. 이제 매물 내놓으면 돼. 15억이면 내 빚 갚고 내 학원 확장 자금도 나오지. 순덕은 그 대화를 들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문을 닫자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거실에서 민수와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 저녁에 다시 찾아온 것이었어요. 순덕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오빠 한 채 팔면 15억인데 나는 얼마 받는 거야?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반반 나눠. 7억 5천씩. 나머지 한 채는 나중에 팔면 되고. 엄마는 어떻게 하는데? 어차피 요양원 보낼 거니까.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순덕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그때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경이 26살이던 해 시댁과의 갈등으로 친정에 와서 울던 날이었어요. 순덕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었습니다. 미경아, 억울하면 증거를 남겨라. 말로는 안 통해. 증거가 있어야 내 편이 생겨. 그때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줘서 내가 살아. 그 말이 지금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30억? 성년후견인, 요양원.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 수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덕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막아야 하는데 남편이 무서워서 저는 수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순덕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그냥 내가 믿은 내 자식들이 잘못한 거지. 어머님, 제가 용기가 없어서 제가 수진이 흐느꼈어요. 순덕은 수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수진아, 넌 착한 아이야. 내가 제일 착해. 엄마가 알아. 순덕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보다 며느리가 더 나를 걱정해주다니.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은 멀쩡하세요. 치매 아니세요. 순덕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치만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니? 그날 저녁 아파트는 정식으로 매물로 나왔어요. 순덕 명의의 강남 아파트 15억. 광고가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갔습니다. 문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그 아파트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곳, 자식들을 키웠던 곳, 평생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그곳. 이제 그곳이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팔린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 아파트까지 순덕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잔금 입금 확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서류를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순덕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민수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엄마한테 딱 맞는 요양원 찾았어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시설도 최고래요. 오늘 같이 가보실래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를 스쳤어요. 순덕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기대감 같은 게 서려 있었어요. 어디인데? 순덕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경기도 쪽이에요. 산속이라 공기 정말 좋대요. 엄마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산속?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죠. 미경이도 같이 가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오후 2시쯤 민수의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섰습니다. 검은색 외제차였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차체가 눈부셨습니다. 순덕은 뒷좌석에 올랐어요. 미경이 옆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집에 남았죠. 차가 출발했어요. 강남 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한강을 건넸어요. 점점 도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죠.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낮은 주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편하게 계세요. 1시간 정도 걸려요. 민수가 백미러로 순덕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나무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좁은 국도로 들어섰어요.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주변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 그림자도 드물었습니다. 여기가 요양원이야? 왜 이렇게 외진 곳으로 오는 거야? 순덕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미경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엄마, 조용한 데가 좋잖아요. 요즘 좋은 요양원은 다 이런 데 있어요.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국도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장도 안 된 비포장도로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차체가 흔들렸습니다. 돌멩이 구르는 소리가 바퀴 아래서 들렸어요. 양옆으로 나무들이 빽빽했어요. 가을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흘러들어왔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여기 정말 요양원 맞아? 순덕이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운전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낡은 폐가였어요. 시멘트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일부가 무너져 있었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어둠이 들여다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야? 순덕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었어요. 엄마, 내리세요. 난 안 내려. 여기 어디야? 요양원 어디 있어? 순덕이 차 안에서 버텼어요. 하지만 미경이 반대편 문을 열고 순덕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내리세요. 미경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순덕은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흙바닥에 닿았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산속 특유의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무 타는 냄새 같은 게 어디선가 풍겨왔어요. 민수가 폐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순덕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미경이 뒤에서 순덕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폐가 안은 더 을씨년스러웠어요. 먼지가 쌓인 바닥, 거미줄이 쳐진 천장,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이불 하나가 던져져 있었어요. 플라스틱 물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경아, 여기가 대체 어디야? 순덕이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해요. 오빠 빚도 있고 우리 학원도 위험하고. 뭐? 순덕의 눈이 커졌어요. 미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좀만 계세요. 며칠 있으면 데리러 올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뻔했어요. 아, 너희 진짜 엄마를 여기 버리고 가는 거야? 순덕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폐가 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미경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아, 민수야, 미경아. 순덕이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발이 바닥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민수가 폐가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무언가로 빗장을 걸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민수야, 문 열어. 엄마 여기 있어. 순덕이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깨진 유리창으로 달려갔어요.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외제차가 비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낙엽들이 바퀴에 깔리며 흩날렸습니다. 차는 점점 작아졌어요.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불어들어왔습니다. 아, 민수야, 미경아. 목소리가 잠겼어요.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폐가 안은 조용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 순덕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먼지가 일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폐가 안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순덕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밤이 찾아왔습니다. 폐가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달빛조차 깨진 유리창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올 뿐이었죠. 순덕은 구석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추웠어요. 가을 산속의 밤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입고 있던 코트 깃을 아무리 세워도 차가운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손끝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어요. 순덕은 손을 입김으로 녹여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폐가 밖에서는 온갖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 울음소리,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굴러가는 소리. 순덕은 무릎을 끌어안고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사람이 오는 소리는 아닐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속이 쓰리고 어지러웠습니다. 순덕은 손으로 배를 쓸어내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입안은 바짝바짝 말라 있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희미한 불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배터리가 10%였고 신호는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산속이라 전파가 닿지 않는 거였죠. 순덕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전화를 걸 수도 문자를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거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순덕은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중얼거렸죠. 목구멍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바깥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길게 울어대는 소리가 산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덕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순덕은 몸을 더욱 웅크렸어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순덕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미경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났어요. 문 여는 소리, 발걸음 소리. 누군가가 폐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님, 어머님. 그 목소리는 수진이었습니다. 순덕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고 손으로 벽을 짚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죠. 수진아, 여기. 순덕이 외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밖에서 빗장 푸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활짝 열렸어요.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있었고 그 빛이 순덕의 얼굴을 비췄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덕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수진이 달려와 순덕을 붙잡았어요. 순덕의 몸이 수진에게 기댔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순덕은 그 온기에 울컥했습니다. 수진이 가져온 가방에서 담요를 꺼내 순덕의 어깨에 둘러줬어요. 그리고 물통을 건넸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물통을 받아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적셨습니다. 수진은 김밥을 꺼내 순덕에게 건넸어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꾹꾹 씹어 삼켰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순덕은 김밥을 삼키고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알아. 다 알아. 그치만 내가 이렇게 날 구하러 왔잖아. 수진이 순덕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폐가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떨렸고 순덕은 수진의 등을 토닥였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짜 모녀 같았습니다. 어머님, 경찰이 곧 와요. 제가 다 얘기했어요. 수진이 순덕에게서 조금 떨어져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순덕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꼭 이기셔야 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알아. 엄마가 할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파란 불빛이 나무 사이로 번쩍였습니다. 수진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 손전등을 흔들며 신호를 보냈어요. 경찰차가 폐가 앞에 멈췄고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순덕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순덕은 경찰관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폐가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주변을 밝히고 있었고 수진이 옆에서 순덕의 팔을 붙잡고 있었죠. 순덕은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은 따뜻했어요. 히터가 켜져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폐가가 점점 멀어졌어요. 순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도 없었죠. 이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민수야, 미경아. 너희가 한 짓 다 갚아줄게. 순덕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경찰서는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조사실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형사 한 명이 순덕 앞에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이름표에는 강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강민호가 펜을 들었어요. 순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목이 여전히 따끔거렸고 입술이 트여 있었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미경이 다른 경찰관과 함께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긴급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미경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었죠. 민수가 순덕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우리가 진짜 걱정했어요. 순덕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어요. 민수가 순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덕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갑게요. 강민호가 끼어들었어요. 피의자 박민수, 박미경. 어르신을 산속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형사님, 오해예요. 우리 엄마가 치매라서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강민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민수는 더 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진단서도 있어요. 요양원 알아보러 간 건데 엄마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시면서 미경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요즘 헛것 보시고 없는 일도 있다고 하시고 우리가 엄마를 버렸다니 말도 안 돼요. 강민호가 순덕을 쳐다봤어요. 순덕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처럼 침착했죠. 어르신, 치매 진단 받으신 게 맞습니까?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초기 치매 판정 받았어요. 민수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미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표정이었죠. 순덕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사님. 우리 엄마가 착각하신 거예요. 강민호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순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착각하신 건가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민수와 미경은 그 모습을 무심히 지켜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요. 순덕의 손이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검은색인 물건이었어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난 치매가 아니야. 순덕의 목소리가 조사실을 울렸어요. 민수와 미경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너희가 뭘 계획하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순덕은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놓았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녹음기 앱이 열렸고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이었습니다. 수십 개나 됐죠.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순덕은 파일 하나를 눌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미경이랑 다 계획 세웠어. 어차피 치매 진단서 있으니까 법원에서 승인 날 거야. 근데 엄마 아파트 두 채면 최소 30억인데 성년 의견인만 따면 우리 맘대로 처분 가능하잖아. 강민우가 눈을 크게 떴어요. 민수는 입을 벌리고 있었고 미경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내 빚도 갚고 미경이네 학원도 확장하고 야,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거잖아. 그냥 좀 빨리 받는 것뿐이야. 순덕은 재생을 멈췄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어요. 형광등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민수와 미경은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언제?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덕은 다른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한 채 팔면 15억인데 나는 얼마 받는 거야? 반반 나눠. 7억 5천씩. 엄마는 어떻게 하는데? 어차피 요양원 보낼 거니까.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미경이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털썩 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강민우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파일 목록을 확인했어요. 수십 개의 파일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언제부터 녹음하신 겁니까? 처음 성년 후견인 얘기 나왔을 때부터요. 순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치매 판정 받았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내가 멀쩡한데 자꾸 치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연기했어요. 애들이 어디까지 갈지 보려고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설마, 일부러? 그래, 일부러. 깜빡하는 척, 헷갈리는 척 다 연기야. 순덕은 코트 주머니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주머니에 핸드폰 넣고 다니면서 다 녹음했어. 너희가 나눈 대화, 전화통화, 부동산 중개인이랑 얘기한 것까지. 그때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뒤에는 다른 형사가 따라왔습니다. 형사님, 증인 데리고 왔습니다. 수진이 순덕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강민우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박민수의 아내 이수진입니다. 증언하러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멀쩡하셨어요. 치매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엄마 치매인 척 맞춰주라고 강요했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지는 민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산속에 시어머니 버리러 갈 때도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강민우가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치매 진단을 내린 의사도 조사 대상입니다. 김태호 씨, 돈 받고 가짜 진단서 써준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겁니다. 민수와 미경의 얼굴이 재처럼 변했어요. 미경이 순덕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찰관이 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순덕은 미경을 바라봤어요. 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눈은 건조했어요. 한 방울의 눈물도 없었죠. 미안하면 다야? 너희가 엄마한테 한 짓이 뭔데? 순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산속에 버리고 가면서 뭐라고 했어? 며칠 있으면 데리러 온다고? 거짓말이잖아.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빚도 있고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 한 거야? 조사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덕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트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손길은 차분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너희가 한 짓의 대가를 치러. 강민호가 일어났어요. 박민수, 박미경, 사기 및 노인유기 혐의로 정식 구속합니다. 경찰관들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어요. 민수와 미경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생 키운 자식들이 수갑에 채워지는 모습을요. 가슴 한쪽이 무너졌지만 순덕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일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끌려나갔어요. 민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순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조사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순덕과 수진 그리고 강민호만 남았어요. 어르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순덕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이었어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린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법정은 차가운 나무 냄새가 났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순덕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마이크가 앞에 놓여 있었어요. 판사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손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민수와 미경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수의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수는 순덕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순덕은 오른손을 들었어요.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어요. 떨림 없이 또렷하게요. 증인께서는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피고인들의 어머니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고발한 어머니라는 제목이 내일 신문에 실릴 거였죠. 증인께서 겪으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을 사랑했습니다. 평생 그들을 위해 살았고 제가 모은 재산도 언젠가 그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재산을 빼앗고 산속에 버렸습니다. 순덕의 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하얀 마이크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산속 폐가에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자식들한테 뭘 잘못 가르쳤나?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순덕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죽이려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요. 미경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눈은 건조했어요. 한 방울의 눈물도 없었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순덕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방청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순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건 그날 오후였어요. 판사가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사기 및 노인유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미경 동일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어요. 쿵. 그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끝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자식들과의 인연이 한 번의 망치 소리로 끝난 거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고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거실 탁자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재산 기부 동의서였습니다. 아파트를 되찾은 뒤 순덕은 모든 재산을 노인인권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돈은 필요 없어.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망가졌으니까. 순덕은 중얼거리며 서류에 서명했어요.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고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오후였어요. 순덕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종이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언젠가 민수도 미경도 저렇게 웃으며 뛰어놀았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순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괜찮아요.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에요. 어머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순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씁쓸한 맛이 입안을 감쌌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어요. 순덕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공원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순덕은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손에 들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중얼거렸어요. 나이 들면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게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면 난 누구한테도 짐이 아니야.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마지막으로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 순덕의 얼굴을 감쌌어요.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하지만 그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순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작게 웃었어요. 그 미소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덕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가족이 없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순덕은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작은 원룸을 채웠어요. 이제 이곳이 집이었습니다. 순덕만의 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자신을 지켜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부모라면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나요? 사연꿀단지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공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